나는 요양원만은 피하고 싶다고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대체안을 묻습니다. 그런데 대체안은 늘 비슷한 답으로 돌아옵니다. 자식 집으로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결국 시설로 가거나 그 셋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믿었습니다. 노후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동안 내 마음이 점점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없어지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은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어간다는 감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 감각을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식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반찬도 평소와 같았고 아이들 목소리도 익숙했습니다. 나는 그저 숟가락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소리가 신경 쓰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이건 식사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대답을 고르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 그날부터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들 공부가 중요하다고,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것은 작은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배려라는 말이 내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배려는 고맙지만 배려가 반복되면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조용히 비워집니다. 나는 그 비워짐을 견디기 위해 더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를 줄였고 밤에는 화장실도 더 조심했습니다. 물도 덜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았습니다. 누가 깨면 안 된다는 말이 마음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얹혀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굴리는 삶을 다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굴리는 삶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길어지면 생각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며칠 뒤에야 발견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후의 첫 번째 대안은 마음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집은 내 하루의 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부엌까지, 현관까지 그 짧은 길이 내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비우고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고 자주 쓰는 물건을 손이 닿는 높이로 올렸습니다. 약과 물과 혈압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밤에 일어나도 불빛이 눈을 찌르지 않게 작은 조명을 달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매트는 정리했고 문턱은 눈에 띄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바뀌자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곧 알았습니다. 집이 안전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계는 내 말을 듣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을 피하려면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이미 나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질문이 내 노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냐고, 병원은 잘 다니시냐고, 그런 평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잠은 자꾸 깨고 밤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다른 말이었습니다. 밤이 길다는 말은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산책길에서 또 다른 얼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는 얼굴, 편의점 앞에서 천천히 걷는 얼굴,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 얼굴. 그 얼굴들 사이에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요양원은 싫다. 그렇다고 자식 집도 힘들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면 사람들은 대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답이 없다고 느껴서였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는 느낌은 사실 우리가 아직 묻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까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는 규칙이었습니다. 밥은 노후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해지고 간단해진 밥은 대충이 됩니다. 대충이 쌓이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요일을 정했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횟수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먹었습니다. 요리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하나, 달걀찜 하나, 나물 하나, 김치 하나,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밥이 맛있었습니다. 반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식탁에 사람이 있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는 소리가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팠는지, 약은 잘 먹었는지, 잠은 어땠는지 그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네요. 오늘도 괜찮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같이 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후의 병원은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진료실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해도 긴장하면 절반은 흘려듣게 됩니다. 약 이름은 비슷하고 복용법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동행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날이면 다른 한 사람이 같이 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편한 것을 넘어 마음을 덜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결과를 듣는 것과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동행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나로 남는 곳, 자식집이 아니라 눈치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어딘지 나는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병원 동행이 자리를 잡자 우리의 불안은 조금씩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불안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은 구체적인 준비로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불안은 커지기 쉽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작게 쪼개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짧은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도 괜찮다는 표시만 있으면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인사가 없으면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면 집 앞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 하나가 밤의 두려움을 크게 줄였습니다. 나는 이제 잠들기 전에 생각이 덜 길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규칙의 덕분에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자 몸이 덜 아팠습니다. 몸이 덜 아프다는 말은 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병이 있어도 내가 병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혼자일 때는 아픈 날이 곧바로 절망으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픈 날이 도움 요청으로 연결됐습니다. 도움 요청이 가능해지면 절망은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새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아프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병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생활이 돌아가려면 기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거창하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떤 날은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펴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목표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리듬은 몸을 살리고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다시 사람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선순환이 생기자 우리는 돈의 문제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돈이 따라옵니다. 간병인 이야기를 해도 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통제력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모르면 금액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반면에 금액이 크지 않아도 흐름을 알고 있으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고정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쓰지 않는 구독, 불필요한 요금제, 겹치는 보험, 습관처럼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누군가가 경험을 나눠주면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정비를 줄이자 생활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숨통이 트이니 더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리한 선택이 줄어들자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병원을 같이 가고 안전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은 각자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돌아가면 밤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 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길, 그 다른 곳은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곳, 그 생각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함께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바로 떠올립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부담이 큽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눈치가 생깁니다. 나는 이미 눈치의 삶이 어떤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식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얹히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되 누구도 작아지지 않는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을 닫으면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두 원칙이 동시에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의 형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방이 따로 있고 거실이 공유되고 부엌이 함께 쓰이는 구조, 각자 들어갈 방이 있고 함께 모일 공간이 있는 구조. 이런 형태는 특별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았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곳도 있었고 원룸을 여러 개 묶은 형태도 있었고 작은 다가구를 함께 쓰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사생활과 연결감을 동시에 지키는 원칙. 우리는 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매달 나가고 간병인 비용도 매달 나갑니다. 그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반면에 함께 사는 구조는 생활비를 줄여줍니다. 공동구매가 가능해지고
공과금이 줄어들고 음식물 낭비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병이 커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는 규칙, 무거운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규칙, 대신 외부의 제도와 서비스를 연결해 둔다는 규칙, 그리고 서로는 확인과 동행만 한다는 규칙. 이렇게 규칙을 세우자 함께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안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이 밝고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부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면 같이 먹고, 내가 쉬고 싶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내가 산책하고 싶으면 같이 나가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 삶에는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규칙은 있었지만 내 의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시설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 먹어야 하는 시간, 움직여야 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던 장면. 나는 그 장면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길은 번호가 되는 길이 아니라 이름으로 남는 길이어야 했습니다. 함께 사는 구조는 나를 이름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줄이는 장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돈은 투명하게, 역할은 순환하게, 식사는 강요하지 않게, 소음은 서로 조절하게, 방문은 허락을 먼저 구하게. 이 5가지 규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갈등은 대개 경계가 흐려질 때 생깁니다. 경계가 분명하면 관계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우리는 경계를 세우면서도 외로움은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노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동네의 작은 공동체, 그곳으로 가는 길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차 대본 함께 사는 구조가 구체화되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묻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노후는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의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얼마가 드느냐보다 무엇을 줄일 수 있느냐가 더 현실적입니다. 함께 살면 줄어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비는 공동으로 줄이고 공과금도 줄이고 생필품도 함께 사서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줄어드는 것은 불안 비용입니다. 불안 때문에 하는 소비, 불안 때문에 쌓아두는 습관, 불안 때문에 미루는 병원. 이 불안 비용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혼자 살 때 자주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날에는 밥을 대충 먹고 약도 까먹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몸이 먼저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더 무서워집니다. 무서우면 더 숨습니다. 숨으면 더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이 노후를 빠르게 좁힙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누군가가 밥을 짓고 있으면 나도 숟가락을 들게 됩니다. 누군가가 병원 가는 날이면 나도 내 예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산책을 나가면 나도 문 앞까지라도 나가게 됩니다. 이 작은 따라감이 노후에서 큰 힘이 됩니다. 따라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있으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돈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작은 흐름입니다. 노후의 수입은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감각, 내가 아직 역할이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몸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것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재주가 있었고, 누군가는 말솜씨가 있었고, 누군가는 정리가 빨랐고, 누군가는 기계를 잘 다뤘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단한 생활 기술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 소량으로 나눴고 누군가는 손으로 만든 소품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생겼습니다. 흐름이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이 감각은 요양원에서는 얻기 어렵습니다. 시설에서는 내가 받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고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삶은 존엄을 지켜줍니다. 나는 존엄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존엄은 공기처럼 필요합니다. 존엄이 사라지면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안은 시설의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존엄이었습니다.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지키면서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 구조가 바로 함께 사는 대안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당장 이 구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도 만들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함께 하기, 다음은 병원 동행 만들기, 그 다음은 안전규칙 만들기, 그 다음은 주거를 가까이 붙이기, 마지막으로 주거를 공유하기. 이 순서대로 가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줄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길이 생깁니다. 나는 그 길을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대안을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대안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동네, 내 이웃, 내 하루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가 되면 길이 하나로 좁아진다고 믿습니다. 자식집, 간병인, 요양원.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길이 하나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길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습니다. 나는 식탁에서 작아졌고 물 한 잔도 눈치 보게 됐고 내 숨소리조차 부담이 되는 느낌을 겪었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규칙 속에서 번호가 되는 삶을 상상하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산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구조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켜질 때 노후는 편해집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이 있고 내 리듬이 있고 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사람이 있습니다. 밥 냄새가 있고 발소리가 있고 오늘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이제 밥 먹는 소리가 소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TV 소리를 줄이기 위해 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밤에 물을 마시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쓰러질까봐 혼자 떨지 않습니다. 안전규칙이 있고 연락규칙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존중은 노후에서 가장 큰 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요양원을 절대 가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뜻입니다. 나는 번호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름으로 남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곳, 내 기분이 존중되는 곳, 내 선택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내 외로움이 조용히 줄어드는 곳, 그곳은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보는 것, 아침 인사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 병원 가는 날을 함께 잡아보는 것. 이 작은 시작이 모이면 어느 순간 집의 방식이 바뀝니다. 집의 방식이 바뀌면 노후의 방식이 바뀝니다. 노후의 방식이 바뀌면 마음의 온도가 바뀝니다. 나는 늦게 알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쉬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따뜻한 밥상으로 나갑니다. 이 단순한 이동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